지역의 대학들이 참 위기다라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받아든 신입생 충원율 성적표가 이게 정말 한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가 심각합니다. 자, 과연 지금의 지역대학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호환 동명대 총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어갈까요? 자, 대학 역전 현상, 대입 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입 정원 전망과 입학 가능 인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국 2024년이 되면은 12만 명이라는 숫자가 대학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생 충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작년 입시, 그러니까 원래 1학년이죠. 네네. 전국적으로 한 7만 5천 명이 모자랐습니다. 입학 정원에 비해서. 지금 저기에 이제 그래프에 2024년에 12만 명이 부족하다 그러네요. 이제 수도권의 정원을 다 채우면 저 인원은 전부 고스란히 지방이 다 앉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한 15%가 대학 정원을 못 채웠는데 수도권 다 채우면 지역이 30%를 떠안는 겁니다. 그 지역 사립대학의 경우는 대부분이 사립대학 아닙니까? 네네. 사립대학은 학생의 이 입학이 정원이 재정입니다. 재정이 그만큼 30% 평균적으로 모자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그렇죠. 상황이 위급합니다. 우리 부산, 대구, 강주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대학들이 수백 명 정원을 못 채운 대학들이 나왔잖아요. 예, 예. 이건 대도시에서 이렇다고 한다면은 더 작은 중도시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요는 저게 이제 입학 정원이 부족하다라는 게 결국 지역에 다 떠맡겨지는 것 아닌가. 이게 더 문제다라는 말씀을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변성환 대행님. 이런 말이 있죠. 요즘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네, 닫을 그런 거다. 말 있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도권 대학에는 자꾸 몰리는 현상. 부산에 있는 젊은 애들도 다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인서울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뭐 정원이 자꾸 취할 수도 있는데 지방은 고사 상태고 이런 문제. 특히나 또 이제 출생의 문제가 또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우리 아마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수가 27만 명입니다. 10년 전에는 47만 명이었어요. 불과 10년 한 20만 명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안 태어나니까 인근 지방이라든지 이 조그만 중소도시에서는 폐교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네네. 이런 문제. 그래서 지금의 지방 대학의 위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응축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단순히 이제 대학에 맡길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당국 이런 모든 게 합심해서 이런 해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출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네네. 지난주에 왜 통계청에서 지금부터 96년 후, 그게 2017년 기준으로 100년 후에 인구 통계를 보았는데 부산이 지금 340만에서 73만 명으로 된다고 그렇죠. 예측을 했습니다. 네네. 경남이 85만, 울산이 28만. 다 합쳐도 지금의 부산의 인구보다 적은데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거기 있는 부산에 있는 구가 붕괴가 되고 불경에 있는 구도 군도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도권만 집중돼 가지고 경제력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예. 이런 측면에서 이 위기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네네. 또 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된 측면도 있습니다. 8, 90년대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의해서 늘어난 대학이 70년대에 비해서 무려 261개가 늘어났거든요. 거기다가 대학 진학률 역시 2008년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결과가 지금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의 문제까지 다가섰고요. 네. 대학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구조개혁이라든지 정원 감축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손쉬운 방법, 외국인 네네.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늘길이 끊기다 보니까 작년에만 외국인 유학생이 10,000명 가까이 줄어든 그런 현실과 맞닿아드렸습니다. 네네.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개선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지역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비수도권의 어려움을 좀 짚어드렸다면 부산의 신입생 충원율을 보시면 아마 좀 더 그 심각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15곳에 대해 취재한 결과 정원을 100% 채운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산대는 지난해 99.8%의 등록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72.99%로 떨어졌고 신라대는 80%대에서 79.8%로 인제대는 99%에서 79.9%로 떨어졌습니다. 미충원 인원 규모도 최대 수백 명에 이릅니다. 신라대가 440명, 인제대 408명, 영산대가 406명을 기록했고 동명대도 200명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대는 유일하게 부산 지역 15개 대학 중 최종 등록률 공개를 거부해 사태 심각성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나마 지역 국립대는 90%대로 선전했지만 100% 정원을 채우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대학 포함한 정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대학 몰락에 대한 정책적 결단과 각 대학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자, 정원을 채운 대학이 없다라는 것, 일단 그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가장 최근에 8월 17일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기본 역량 결과 3년간 일반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을 했는데 일단 대부분의 대학은 좀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빠진 대학이 있어요. 일반 재정 지원 대상,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학의 어떤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예. 여러 가지 어떤 핵심 역량이 모자라든지 할 경우에는 재정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 전국 제가 국가교육위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입학 정원을 전국으로 줄이자. 그게 어느 정도 들어졌죠. 평가를 서울의 인하대학하고 성심여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경쟁해가고 그렇게 뒤떨어지는 대학이 아니잖아요. 수도권 수도끼리 경쟁을 시키고 그렇게 일단 안배를 해놓고 예.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번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그야말로 학생이 덜 또 오는 악순환 속으로 그렇겠죠.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교육부의 어떤 입장도 이해되는데 이 대학이 한계 대학이라든지 어려운 대학은 가감히 우리가 폐교라든지 처분을 해야만이 살아남는 대학이 같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국가교육에서도 이번에는 한계 대학은 어느 정도 정리하자는 그런 방침도 정해졌고 예, 예. 교육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년 3월까지 어쨌든 자구책을 마련해서 교육부에 제출을 해야 돼요. 일반 재정 지원. 이번에 재정 지원 이제 받은 대학들도 이제 가능하다고 평가받은 대학은 다시 예. 어떤 보고서를 냅니다. 거기서 이제 재정을 이제 차등을 하죠. 이번에는 지원된 대학은 기본적으로 줍니다. 학생 수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주는데 주고 얼마나 더 주느냐. 더 주느냐 플러스 덜 알파는 주느냐. 이제 자구 혁신, 예. 변화, 개혁 이런 걸 반영해서 교육부에서 최종 예산을 결정할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교육부는 구조조정 대상이 대학이다. 대학을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10년 전부터 이런 거는 있었죠. 대학 예, 구조정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기존에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 재정 지원에 대한 문제점, 결과적으로 수도권 대학이 정원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예, 예. 비수도권은 감축만 하면서 재정 지원도 안 되고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조금씩 보완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학이 생존하고 버티려면 어쨌건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예. 지금 이런 대학 평가를 통해서 재정 지원도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 지원 대상들도 자꾸 노력을 안 하면은 그것도 더 감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유학생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게 지금 단절이 되다 보면 재정 지원이 더 압축이 되고 또 요즘은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대학이 왜 필요한가는 학생들 그런 불만, 등록금 반환 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정부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제도적인 차원의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 분권 차원에서 지자체가 지금 하는 것들이 산학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매칭을 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 외에는 네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뚫어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돼야 된다고 예. 봅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뭐 지역 대학과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은 좀 추후에 말씀을 나누고요. 당장 지금 충원율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는 웬만한 대학은 부산에 포함이 됐어요. 한숨은 네. 돌렸는데 네. 내년 3월에 정말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교육부가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기초로 해서 예. 이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 5,881억이거든요. 대학별로 약 20억에서 100억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수도권 대학의 각오를 보더라도 재정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차등 지원이 있기 때문에 네. 일반 비용도 그렇고 또 연구개발 비용에 있어서도 거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국 재정이 취약한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반값 등록금 예. 이 제도가 부산에 있는 특히 지방대학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사지로 내모는 그런 또 조치였거든요.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예. 결국 재학생, 학생을 많이 충원할 수밖에 없는데 학생 정원은 또 교육부가 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방대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도 학생 충원율을 낮추게 되면 결국 정원을 줄이게 되면 대학 재정의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네. 또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학내 구성원 간의 이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원하는 구조대로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까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조치가 취해질지 예. 회의적인 부분도 사실 있는 게 저는 자, 이해가 지금 됩니다. 이 방안대로 한다면 지역 대학들이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요.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아까 우리 우리 전 부시장님께서 27만 명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예. 이 친구들이 다 오면은 지금 55만 명 입학 정원입니다. 18년 후에 대학 2개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OECD 선진국의 대학 출생자 대학 진학 평균이 40%를 안 넘어요. 그럼 27 곱하기 0.4 하면 10만 명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대학 10개 중에 8개 반이 18년 후에 그러네요. 없어진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줄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만히 있어도 못 채우니 자진해서 혁신을 하라는 이런 목소리거든요. 일단 대학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니 대학의 자생 능력이 없거나 우리 학생의 미래에 책임질 없는 대학들은 자진 폐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없는데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정말로 대학도 빼저리는 자기의 어떤 색티를 가죽을 벗겨내는 어떤 혁신 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대학이 죽으면 결국엔 지역 경제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럼 지역이 죽는다 사라지면은 우리나라 전체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 우리가 다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몸이 건강이 안 하듯이 심장만 든든하다고 해서 서울만 든든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부터 대학 지원을 줄여주면서 골고루 줄이면은 지역에 있는 대학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사립대 간의 M&A도 허가해주고, 그래 국립대 사립대의 공유대학도 허락해주고, 국립대학의 지금 M&A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지자체 예산권을 주자. 왜냐하면 지자체의 장이 대학을 특성화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된다고요.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모든 대학을 서울대학처럼 같이 계획서를 받고 평가를 해서 예산을 나눠주는 줄서기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전부 서울대학을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는 부산다운 대학이 있어야 되고 예. 또 우리 시골에는 또 시골에 맞는 대학이 있어야 그게 지역과의 어떤 문화 그다음에 생태계가 조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은 교육 균형 발전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가 틀어지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은
이룰 수 없는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예, 예. 우리 부시장님을 두 분이 해보셔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저 그런 측면에서 하나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정원 감축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좀 구분해서 저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비수도권보다 많이 저는 감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네.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적극 있다고 지지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가 다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미 학생 1인당 불평등이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학생 1인당 교육비인데요. 수도권 평균이 1,787만 원입니다. 자, 이에 맞서서 비수도권 평균이 1,53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작년 2020년 공시 기준이니까 가장 최근 기준으로 봐도 자, 1인당 교육비 사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울산이 2,049만 원인데 서울 보면은 1,572만 원. 부산이 뭐 울산, 인천, 서울, 대구, 대전, 광주까지 포함해서도 맨 밑에 있습니다. 1,105만 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죠? 예, 저걸 이제 대학이 지금 한 400개 있는 걸 평균으로 낸 수치거든요. 예, 예. 포항공대는 1인당 교육비가 한 9천만 원 됩니다. 압도적으로 1위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고, 이제 국립대학으로 옮기면 서울대학이 한 2,500에서 3천 가까이 됩니다. 부산대학, 제가 이제 전임 부산대학 총장을 했는데 한 1,700만 원. 예, 예. 그러니까 유니스트라든지 카이스트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잖아요. 예, 그 대학들이 상당히 평균 수치를 올려주는데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학생한테 교육하는 비는 정말로 학생들한테 밝히기는 부끄러운 수치일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교육의 질은 학생한테 돌아가는 교육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평균을 이야기했는데 저게 정상적으로 어디 있더라도 학생, 국민은 똑같은 어떤 복지라든지 세금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예, 예. 그래서 수도권에는 더 이게 많고 대학도 쏠리고 좋은 대학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구도 집중되고 경제도 집중되고 문화도 집중되고 지역은 다 죽고 그래서 저게 발라지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가감히 지역대학에 재정 지원을 늘려줘야 된다는 하나의 지표죠. 예. 그러니까 국립을 빼고 사립만 했을 때는 그 결과가 조금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쳐져 있어서 그러면 과연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각자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특보님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네, 결국 저 1인당 교육비 문제는 대학의 질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 넘어서 지역의 경쟁력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죠.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자체, 대학,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수요에 기반해서 과거의 대학이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수요자 입장에 눈을 맞춰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산학,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우선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지자체가 기술 기반의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대학이 배출하고 하는 우수한 연구 인력 간의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지금부터 나서서 만들어주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상학 협력에 대한 네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요. 현대님.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재정 지원, 교육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악순환 구조였어요. 학생이 정원이 많고 많이 몰리니까 대학이 소위적인 말하면 장사가 잘 되니까 재정이 풍부해지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다 잘 되는데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국가에서 더 주니까 더더욱 풍부해지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데는 더더욱이나 안 되는 그런 악순환 고리였어요. 네네. 이 고리를 풀고 좀 균등하게 지방에다가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교육의 비용을 많이 부담시키게 교육의 질을 높이게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100% 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에서 논의된 개정안 중에는 지방 국립대죠. 뭐 대해서. 그런 경우에 그 네.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그렇죠. 그런 뭐 50% 면제라든지 이런 단계적으로 해주는 그런 법안도 발의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재정적인 부담 문제가 있죠. 예. 아마 그걸 그 원안대로 하면은 뭐 5천억, 6천억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는 그런 부담 문제도 있고 또 사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방향성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형평화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학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대학 숫자는 많단 말입니다. 어떤 국민적인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대학 수를 줄여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대학에 이제 사립대학이 월등히 많잖아요. 예, 예. 국공립대학 우리나라 한 40개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한 300개는 지금 사립대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립대의 설립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 근데 이 길이 우리가 먹튀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대학 교수들이 반대를 한 거죠. 예. 또 사립대학 교수들이 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길을 열어주려 하니까 잘 나가는 대학들도 부실 경쟁을 해서 문을 닫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예. 자기들이 고용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감히 사립대학 간에 M&A를 허락해 주면 됩니다. M&A를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A 대학이 B를 M&A를 했을 경우에 A 대학이 재원을 가져서 그에 있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예, 고용을 예. 그대로 승계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학과가 비슷한 학과는 통폐합을 해서 학생 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갈 수 있는데 예. 이것도 지금 현행법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당하는 쪽에서는 설립자가 뭔가도 제가 이전까지 돈을 넣었으니 밥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대학을 어느 정도 줄이면은 아까처럼 국가에서도 대학 정상을 위해서 괜찮은 대학에는 재정을 투입하면 살 수 있는데 예, 예. 영양제만 계속 주고 그 지역 국회의원은 이 대학이 주면 자기가 또 다음 재선에 3선에 당선이 안 되니까 표가 되니까. 못 낳게 하는 거죠. 그래 가서 교육부에 가서 교육부 관리들한테 돈 달라고 그렇게 로비를 해서 돈을 갖다 놓으면 또 이게 악순환에 들어가지 않나요? 이걸 가감히 까발려서 네.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참에. 그 예. 총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결국 대학도 경쟁 논리에 의해서 경제 논리에 의해서 통합도 이루어지고 M&A도 이루어지는 네네. 그런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대학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보면 결과적으로 대학들이 그 교육부가 주고 있는 예산, 약 1년에 한 1조 5천억이 넘는 연구개발 관련 예산들을 따오기 위한 정부의 과제 또는 재정 지원 사업에만 목을 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도 거기에 맞춰서 예, 예. 움직이게 되는 거죠. 결국 파편화되고 개별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한 시각에서 학교가 운영이 되다 보니 대학의 경쟁력은 더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결국 모든 논리들이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학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대학에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어쨌든 그거를 처분을 해서 그 설립자나 이사장이 재단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아주 공공재가 사적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국민 선을 정서는 어떻게 안 만들죠? 맞죠. 예, 국민 정서는 안 맞죠. 예? 왜냐하면 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없어지면 모든 재산이 국으로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사례가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 배고플 때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자기 돈을 내서 대학을 설립했다고요. 예. 국가가 돈이 없어서. 그래 사재를 틀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이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이 안 되니까 비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한계 대학 정리가 되는데 예. 우리가 현실은 인정해 주자는 거죠.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이 이 대학을 정리를 하고 나가면은 적어도 생계는 유지하게끔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계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게 이제 모르죠. 예. 자기들은 생계가 안 된다고 하니 우리 시장 논리에서는 내 돈 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 사업을 해왔는데 어려우니 문 닫고 나가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느냐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합리 기준을 정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네. 그 대학을 다른 대학에 인수를 하게끔 한계 대학을 왜 정리를 못하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하면 누가 고용을 합니까? 예, 예. 그렇게 그 구성원들이 뭐 빨간 띠를 매든지 뭐 파란 띠를 매든지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집이 있는 대학이 또 다른 옆에 있는 대학을 인수하게끔 그런 조금만 우리 규제만 풀어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국립대학 총장을 해봐서 아는데 그 법을 제가 바꿨습니다. 국립대학 재정 해급법을 예, 바꾸는데 예. 3년이나 걸렸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있는 유의부지를 팔겠다고. 그것도 기부받은 땅인데. 네네. 그래서 사립대학 와보니 숨이 막힙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뭘 해보려 하니 재정은 없고 이걸 녹지인데 학교 안에 주차장 부지인데 이걸 바꾸어서 뭔가를 학교 어떤 수익 사업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예.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뭐 부시장 두 분 해보셨고 또 여러 가지 이게 지자체가 이제 대학에 관여해야 되는데 정말 가감한 어떤 그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통해서 예. 환경단체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옳은 길이다, 일자리 창출, 우리가 살 길이다 하면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님.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 재량권이 없어요,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 제도적으로 봉쇄가 돼 있는 거죠. 작년에 이제 모 대학도 부산에 문을 닫고 네네. 했을 경우에 그 폐교 부지의 문제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고 했는데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설립자나 이런 거에 대한 시혜적인 이런 걸로 접근돼서는 안 되고요. 그걸 활용을 해서 또 부산의 교육이나 그 지역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된다면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지자체 원래 현장에 있는 데서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교육부에서 다 모든 권한을 쥐고 네.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가질 게 아니고 지방에 좀 그런 권한을 주고 재량의 여지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결국 이제 대학을 보는 시각이 공공성에만 너무 맞춰 있다 보니까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지역의 어떤 요구 이런 거를 감안해서 경쟁력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하고 하실 말씀 많은 거 실천하고. 알겠는데요. 네, 저희가 시간이 리더십을 짧아서 다음 주제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영상이 있는데 아까 저 지산학 협력 관련해서 자, 박형준 시장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시죠. 자, 박형준 시장이 산학 협력 혁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후보 시절부터 이분이 이제 교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 산학협력에 대해서 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뭐 어느 정도 체감이 좀 되십니까? 그 부산시장님이 5년간 6개 분야 23개 과제에 약 2,900여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마련한 산학협력 혁신 방안이 위기에 빠진 대학을 살리는 것은 물론 부산 전역의 변화와 혁신의 파동을 가져올 것을 확신합니다. 나아가 부산을 대한민국의 양대 발전축으로 더 크게 성장시켜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학교 인근 부지, 우리 학교 땅을 이용해서 영화 촬영 세트장을 민간 투자로 가져오겠다 했습니다. 일자리가 자그마치 5,500개가 창출이 됩니다. 세발자전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세발자전거가 지금 합천에 태극기 휘날리며 세트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이 문화의 중심지고 또 비법, 영화 어떤 축제도, 국제 축제도 있는데 도심에 LA의 헐리우드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도심에 영화 촬영 세트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에다가 또 우리 학교 정문 입구에 3,000평 땅을 내놓겠다. 컬처 빌리지를 맡겠다. 서울에 있는 창동처럼요. 네. 문화인촌을 만들겠다. 우리 동명대학이 제가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또 외부에 있는 민간 어떤 재정을 가져와서 일자리 창출, 문화 창출, 네. 교육 혁신 이거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현주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내용이 나왔는데 네. 그 방향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다 이런 지원이야.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체감을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체감하기는 멀었죠. 이제 발표만 한 거고 그 성과물을 내놔야죠, 그렇죠? 과거에도 뭐 어느 역대 어떤 정부, 어떤 지방 정부에서도 대학을 협력과 지역의 인재를 양성시키고 하는 그런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는 그 발표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렇죠. 발표를 해왔죠. 네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뭐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실천 의지입니다. 얼마나 두잉을 그걸- 못 낸 거예요. 그렇죠, 두잉을. 맞습니다. 말만 하고 토킹만 하고 두잉을 못 낸 거예요.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거를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네, 박 특보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국에 있는 또는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지상학 협력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이 지자체 역할이 다소 소홀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부산시 입장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6대 분야 약 2,919억 정도의 예산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 부산이 그동안 지역사회와 또는 대학 그리고 지역기업 간의 연결시켜주는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부산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대학이 강점을 가지고 네네. 있는 기능, 이걸 서로 엮어서 기술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부산에서 배출하는 대학생들을 고용하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네네.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굉장히 이제부터 실천이 중요하고 속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어떤 역량을 길러서 결정하는 그런 대학 시스템을 제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두잉이라는 대학이 언론에 아마 서치해보면 지금 엄청난 그 사이테이션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부산발 교육 혁신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 두잉 대학을 오는 그런 한번 어떤 불씨를 한번 제가 한번 네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 총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해주시는 바람에 두 분께는 시간을 30초씩밖에 못 드립니다. 예, 30초. 예, 해법 30초. 야, 이게 참 어렵네요. 예. 지역에 있는 대학이 자체적인 구조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제 생각은 이제는 젊은 학생의 감소는 상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젊은 학생 중심의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대학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노인, 의료, 기타 등등의 다양한 해결책을 그 대학의 기능과 그 시설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변화된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런 공유대학이나 그런 거 외에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박특원님. 네. 이제 대학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대학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학생이라고 하는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커리큘럼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두잉 대학과 같이 정말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원하는 대학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이 미래에 그리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네네. 만드는 그런 대학으로 진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지역의 어떤 혁신 거점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호환 총장님 마무리 발언 청하겠습니다.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전직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다정하게 나오셔가지고 저보다 대학을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시장, 시장님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분들의 결정이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민들이 그다음에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옳은 방향이면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이 좀 되기를 바라고 또 특히 특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우리 전 부시장께서는 다음에 또 도전 한번 해서 그래서 한번 시를 내가 이렇게 한번 끌어 시민들께 한 말씀 가보겠다. 그래서 예 이렇게 대학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정책을 펴시면 네. 기회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분 함께 했습니다. 전호환 동명대 총장,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지역의 대학만의 위기로 치부하기에는 부산의 지금 경제 체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도 심각하고 일자리도 참 부족합니다. 어려운 대학들, 나쁜 대학들, 경쟁력 없는 대학들 퇴출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은 지역 대학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 때문에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늘 부산 시민이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사 포커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